안녕하세요. 이교수의 책과 사람 크리에이터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이현정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날은요,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가는데 너무 지치고 노곤한데 약간 쓸쓸하고 외로운 기분도 들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읽으면 정말 좋은 책 제가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김민주 작가의 재즈가 너에게라는 책입니다. 저는 책 중에서요, 책 안에 음악이 들어있는 책을 참 좋아합니다. 음악이 들어있다는 건 예를 들어서 음악이 소재로 된 소설이나 에세이일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 음악가의 이야기를 다룬 것일 수도 있고, 주인공이 음악가라는 어떤 직업을 가진 그런 사람인 경우 말이죠. 아니면은 어떠한 특별한 노래에 대한 어떤 연상이라든지 아니면 노래에 대한 추억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이 들어있는 글도 좋아합니다. 그건 마치 책이라는 텍스트 속에 있는 글자들이 글자가 아니라 마치 음표처럼, 한편으로는 노래처럼, 또 한편으로는 악기들의 연주처럼 들리기 때문인데요. 이 책은요, 하지만 음악이 어떤 소재로 다루어지거나 주인공이 음악가인 소설은 아니고요. 그야말로 음악 자체에 대해서 논하는 책입니다. 저자인 김민주 씨는 재즈와 관련된 그러한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다큐멘터리 작가이자 감독으로 활동하시기도 했고요. 재즈 잡지에서 칼럼니스트로 글을 계속 써오시기도 했습니다. 또 한국 대중음악상 재즈 분과의 심사위원으로 일하고 계시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분은 정말 어떤 면에서는 재즈를 아주 사랑하시는 분인데요. 이 책은 총 12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이야기는 각 달별로 저자가 독자에게 편지를 쓰는 그러한 서간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매 월마다 한 명씩 혹은 한 팀씩 재즈 뮤지션들이 소개되고 있어요. 더 좋은 건 뭐냐면요, 매월 재즈 뮤지션이 소개될 때 그 장에는요, 추천하는 앨범과 또 노래가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앨범 혹은 그 노래와 관련된 에피소드가 그 편지 속에 주된 이야기로 흘러가고 있고요. 제가 아까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뭔가 노곤하고 좀 쓸쓸한 기분이 들 때 저는 이 책에 나오는 음악을 틀어놓고 이 책의 장을 읽어갑니다. 그 음악은 물론 어떨 때는 제가 읽는 한 장의 속도보다 더 길게 흐르기도 하고, 어쩔 때는 제가 이 장을 다 읽기 전에 더 먼저 끝나기도 하는 음악들이지만, 그 재즈 음악을 들으면서 재즈에 관한 바로 그 노래에 대한, 그 연주에 대한 에피소드를 읽는 것은 정말 남다른 기쁨을 줍니다. 피곤하고 지친 몸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한편으로는 정말 너무나 멋진 음악 소리를 들으면서 치유가 되는 느낌을 받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 편지글을 읽으면서 내가 혼자가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있다는 그러한 따뜻한 다정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혹시 좀 쓸쓸한 마음 아니면 지친 마음,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면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서 저처럼 매월 그 장과 관련된 음악을 틀어놓으시면서 그 장의 이야기를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럼 먼저 재즈가 뭔지 한번 알아볼까요? 제가 이렇게 이 책을 소개하고 있지만 저도 사실 재즈를 잘 모릅니다. 저는 음악을 참 좋아하지만 어렸을 때부터 클래식 음악을 배웠었고요. 주로 클래식 음악을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오히려 재즈 음악에 관심을 갖게 된 건 훨씬 나이가 들어서부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좀 딱딱하고 고정적인 형식에 맞춰져 있는 그러한 클래식 음악을 듣다가 재즈를 접할 때
그 받았던 충격은 어마어마했던 것 같아요. 재즈는 무엇보다 즉흥 연주라는 매력이 있잖아요. 그때그때 그 분위기에 따라서 그리고 연주자의 기분에 따라서 혹은 그 함께하는 관중들과의 감정의 교감 속에서 이루어지는 즉흥 연주는 정말 남다른 매력을 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저자가 말하는 재즈가 무엇인가에 대해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라, 사람들에게 재즈를 뭐라고 설명하죠? 글쎄요, 제 생각에는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1976년 그래미 어워드 연단에 오른 엘라 피츠제럴드는 재즈를 설명해달라는 멜 토메의 질문에 대답 대신 자신의 주특기인 스캣을 들려주었습니다. 스캣이란 메시지가 실린 가사 대신 의미 없는 소리를 즉흥적으로 흥얼거리며 독특한 음악 경험을 선사하는 재즈 고유의 창법이지요. 재즈란 무엇인가? 이 질문은 재즈계에서 아주 오래된 화두입니다. 재즈라는 장르가 본질적으로 품고 있는 모호성과 다양성 때문에 재즈가 태동한 미국의 뮤지션들과 비평가들조차 재즈를 정의하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해왔죠. 어떤 이는 재즈가 무엇인지에 대한 답을 역사적 사실에서 찾고, 어떤 이는 음계와 리듬에서, 또 어떤 이는 태도와 정신에서 찾기도 합니다. 하지만 돌고 돌아 결국 그들이 도달하는 답은 정의할 수 없음일 때가 많습니다. 루이 암스트롱은 재즈가 무엇인지 묻는다면 당신은 결코 재즈를 알 수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델로니어스 몽크는 내겐 재즈에 대한 정의가 없다. 그냥 들으면 알 수 있을 뿐이라고 했고요. 재즈 음악인 최초로 퓰리처상을 수상한 트럼페터 윈튼 마살리스 역시 그것에는 이름이 없다고 했을 정도입니다.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어떤 단어로도 재즈를 완벽하게 정의할 수 없을 것 같으면서도 역설적으로 모든 단어가 재즈를 정의하는 데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이르게 되죠. 이렇듯 재즈는 엘라 피츠제럴드의 스케처럼 글자로 또박또박 적어낼 수 없는 수수께끼 같기만 합니다. 그럼에도 재즈가 어떤 음악인지 반드시 정의해야만 한다면 저는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재즈란 한마디로 지금 여기의 음악이라고 말입니다. 지금 여기의 음악. 이는 재즈가 탄생한 순간부터 지금까지 쉬지 않고 변화해온 음악이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연주자가 어제 연습한 것을 오늘도 내일도 똑같이 재현하는 음악이 아니라 그 순간과 공간에 따라 매번 달라지기 위해 노력하는 음악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매번 달라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우선 마음가짐이 경직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변화에 유연해야 하죠. 필요하다면 계획에서 벗어날 줄도 알고요. 연주하는 순간의 감정, 분위기, 청중의 반응, 공연장의 온도나 음향 상태까지 현장에서 마주하는 모든 변수에 마음을 열고 그 자극을 연주에 반영해야 하는 것이죠. 정해진 틀이나 악보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 반응하면서 말입니다. 아예 처음부터 아무것도 정하지 않고 연주에 들어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는 재즈에서 가장 도전적인 표현 방식인 완전한 즉흥 연주를 의미합니다. 이때에는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이 원하는 바를 정확히 표현할 수 있을 만큼 깊이 있는 음악적 훈련과 자기 내면에서 즉흥적으로 우러나오는 연주가 청중의 마음을 울릴 수 있다는 굳건한 예술적 확신이 필요합니다. 이렇듯 재즈는 결코 고정된 형태로 존재하지 않으며 현재성과 즉흥성을 본질 삼아 예술가의 자아 성찰을 통해 부단히 진화해온 음악입니다. 네, 이렇게 저자는 재즈란 지금 이곳의 음악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 책의 맨 뒷부분에는 재즈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여러 재즈 뮤지션들의 어록도 적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월부터 12월까지 매월 저자가 독자에게 전해주는 편지와 같은 이 글은요, 정말 아주 멋진, 그리고 어쩔 때는 좀 충격적이기도 하고 또 다정하기도 하고 감동적이기도 하고 또 슬프기도 한 그런 에피소드들이 들어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정말 유명한
피아니스트이자 재즈 뮤지션인 키스 자렛을 아시죠? 키스 자렛의 공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가 1975년에 쾰른에서 공연을 할 때 이미 그는 떠오르는 스타였기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가 준비해달라고 요청했던 그 피아노가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 누군가의 실수로 그만 엉뚱한 피아노가 왔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 피아노는 고장난 상태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수백 명의 관중이 있는 곳에서 그리고 떠오르는 스타였던 키스 자렛은 얼마나 당황을 했겠어요. 게다가 키스 자렛은 아주 예민한 음악가로 소문이 난 사람이었습니다. 도저히 이 피아노로는 더군다나 몇 개의 음이 나오지도 않는 것 같은 이 피아노로는 연주를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한 그와 그의 매니저는 이제는 그냥 그날 공연을 취소하고 떠나려고 하던 차, 그날 피아노 준비를 맡았던 18살의 젊은 기획자인 여성분이 키스 자렛에게 사정을 합니다. 오늘 연주를 하지 못하면 자신에게도 치명적이고 또 키스 자렛에게도 치명적이니 한 번만 봐달라고요. 그런데 무슨 일인지 키스 자렛은 그 여성을 보면서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연주는 내가 너를 위해서 하는 거다. 키스 자렛은 그 순간에 뭔가 그 여성이 안쓰러워 보였던 걸까요? 그 이유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날 연주는 명연주로 알려지게 되고요. 그날의 연주를 녹음한 음반은 지금까지도 널리 정말 역사적으로 손꼽히게 많이 팔린 재즈 음반 중에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날 1975년 쾰른 콘서트에서 연주했던 키스 자렛의 연주를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또 이 책은 1960년에 베를린에서 있었던 엘라 피츠제럴드의 실수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엘라 피츠제럴드 하면 아마 재즈를 전혀 모르시는 분들도 한 번쯤 이름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정말 너무너무 멋진 분이죠. 아까 제가 읽은 부분에서 엘라 피츠제럴드와 멜 토메가 둘이 서로 번갈아가며 스캣을 하는 장면은 여러분들도 유튜브에서 금방 보실 수 있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수십 년 전의 기록이기는 하지만 그 두 사람이 보여주는 어떤 흥겨움과 재미 그리고 그 즐기는 모습은 지금까지도 보면서 전율이 오릅니다. 1960년 엘라 피츠제럴드는 베를린 콘서트에서 베르톨트 브레이트의 서푼짜리 오페라에 나오는 맥 더 나이프라는 노래를 부르기로 되어 있었는데요. 물론 다른 곡들도 여러 곡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이 콘서트가 끝날 무렵 맥 더 나이프라는, 다시 말해서 독일의 작가인 베르톨트 브레이트가 작사한 그 서푼짜리 오페라의 아리아를 부르면서 미국과 독일, 그 전에 세계 제2차 세계대전으로 서로 양국 간이 어떤 전쟁을 했던 그 이후의 긴장감을 좀 완화하고 다시 화해의 무드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생각도 있었던 건데요. 그만 가사를 틀리고 말았답니다. 사실 그 가사는 아주 복잡한 여러 사람의 이름이 계속 등장하는 그런 노래였어요. 그런데 피츠제럴드는 거기에 전혀 당황하지 않고 순간적으로 자신이 가사를 지어내서 그 노래를 부릅니다. 여러분들도 이 곡을 들어보시면 정말 놀라실 거예요. 어떻게 조금의 그러한 불안함이라든지 긴장이라든지 그러한 떨림을 느끼지 않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가사를 만들어서 부를 수 있는지 그 재치와 능수능란함과 그리고 순발력의 말이죠. 제가 또 한 부분을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이곳은 이 책의 3월에 나오는 이야기고요. 테너 색소폰을 부는 스탄 게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말기 암이었고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도 전 세계를 다니며 공연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는데요. 그만큼 그는 재즈 연주를 사랑했습니다.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91년 3월 코펜하겐의 유서 깊은 재즈 클럽 무대에 오른 그의 이름은 스탄 게츠.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가 가장 좋아하는 재즈 뮤지션으로도 잘 알려져 있죠.
오늘 편지에서는 그의 라이브 유작 음반으로 남은 코펜하겐 클럽 공연 이야기를 해볼게요. 당시 스탄 게츠는 죽음을 석 달 앞두고 있었습니다. 4년 전 말기 간암 진단을 받고 몸이 정상일 수 없었음에도 그가 나흘간의 클럽 공연이라는 만만치 않은 일정을 받아들인 이유는 단 하나였죠. 그건 평생 그를 사로잡았던 재즈에 대한 광기 어린 사랑이었어요. 반면 건강 돌보는 데에는 애초에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재즈계에 들어선 10대 때부터 시작한 마약, 연주를 위해 반드시 찾았던 술. 어쩌면 스탄 게츠는 마약과 술이 완벽한 연주를 위해 자신이 치러야 할 대가라고 믿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였을까요? 몸이 망가질수록 음악에 대한 그의 열정은 더욱 강렬해져만 갔죠. 자신의 육체가 고통받는 동안에도 100장이 넘는 음반을 발표했고 5개의 그래미상을 거머쥐었을 만큼 음악 작업에만 몰두했으니까요. 이날 스탄 게츠의 곁에는 수십 년의 우정을 나눈 피아니스트 케니 베런이 있었어요. 1960년대 중반부터 스탄 게츠와 함께 온 그는 무대 위 화려한 재즈 스타의 모습 뒤에 감춰진 스탄 게츠의 인간적인 면모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술과 약에 취해 있을 때조차 문득문득 보여주던 따뜻한 진심을, 그리고 무엇보다 음악을 향한 그의 순수하고도 강렬한 열정을요. 말기 간암으로 쇠약해진 스탄 게츠가 코펜하겐에서의 듀오 공연을 제안했을 때 케니 베런이 그를 말리지 않고 제안을 받아들인 것도 바로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설령 무대 위에서 숨을 거두는 한이 있더라도 스탄 게츠가 진정으로 원하는 건 오직 음악뿐이라는 걸 깊이 이해하고 있었으니까요. 어느덧 몽마르트르에 객석이 가득 차고 무대 위로 스탄 게츠와 케니 베런이 나왔어요. 스탄 게츠는 한 손으로는 테너 색소폰을 만지작거리면서 다른 손으로 마이크를 잡고 이렇게 말했죠. 케니와 나는 이곳에서 나흘 동안 공연을 하면서 녹음도 할 거예요. 만약 우리가 이걸로 음반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뮤지션 조합 카드를 반납할게요. 그가 던진 가벼운 농담에 관객들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저희의 연주는 좋기도 할 것이고 나쁘기도 할 것이고 또 좋음과 나쁨 그 사이에 있기도 할 겁니다. 그 말을 하는 스탄 게츠의 표정에는 미묘한 감정이 서려 있었어요. 마치 자신의 삶을 돌아보듯 좋았던 순간들과 나빴던 순간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뒤섞여 있는 시간들을 한꺼번에 떠올리는 듯했죠. 이윽고 그는 케니 베런에게 연주를 시작하라는 눈짓을 보냈어요. 석 달 후 눈을 감게 될 스탄 게츠의 마지막 라이브 녹음. 그 중요한 순간 흘러나온 첫 곡은 에디 델 베리오 작곡의 재즈 스탠더드 I'm OK였습니다. 네, 말기 간암 환자로서 정말 몸이 불편하고 힘들었을 텐데도 죽음의 바로 문턱에 있을 때까지 재즈 연주를 사랑했던 스탄 게츠의 이야기는 정말 제 마음을 울렸는데요. 그리고 그의 말처럼 연주란, 재즈 연주란 어쩔 때는 좋을 것이고 어쩔 때는 나쁠 것이고 어쩔 때는 좋음과 나쁨의 중간 정도겠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하나의 연주라고 생각한다면, 하나의 즉흥 재즈 연주라고 생각한다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또 어쩔 때는 좋음과 나쁨 중간쯤에 있겠죠. 마지막으로 스탄 게츠가 연주했던 I'm OK의 원곡 노랫말을 제가 읽으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내 삶의 겨울들이여, 오랫동안 나와 함께한 그 계절들. 나의 마음은 너무나 차가웠지만 이제 나는 알아요. 난 괜찮아요. 난 괜찮아요. 내 과거는 늘 그곳에 있었죠. 모든 고난이 나를 위한 것이라 생각했어요. 셀 수 없이 많은 시간 동안 삶이 더 힘들어질 때마다 난 멈춰서서 이렇게 말할 힘조차 없었죠. 난 괜찮아요. 난 괜찮아요. 네, 여러분들, 제가 이 책에서 오늘 겨우 몇 분밖에 소개하지 못해서 너무 안타까운데요. 한번 기회가 되시면 음악을 들으시면서 또 이 책을 천천히 음미하면서 쓸쓸함을 따뜻함으로, 그리고
외로움을 다정함으로 바꿔보는 시간을 누려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